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보면요.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막 가스관이 연쇄 폭발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고, 우리 일상인 새벽 배송 근로 시간은 개편되고 있는데, 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5천 시대를 열었거든요. 네, 진짜 어질어질하죠, 기자님. 이게 경제 교과서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쯤 엄청난 패닉에 빠져야 정상인데 여의도 자본시장은 막 펄펄 끓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2026년 3월 20일 금요일인데 현 상황이 정말 기묘한 역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의 실물 경제는 막 불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지 그 인과관계 퍼즐을 오늘 촘촘하게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일단 그 기묘한 역설의 첫 단추인 중동 폭격 현장부터 좀 파헤쳐 볼까요? 네, 이 거대한 모순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물리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독자님들이 체감하시는 물가 상승의 아주 직접적인 시작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 갈등이 예전처럼 그냥 국경에서 대포 몇 번 쏘고 마는 그런 시위성 군사 대립이 절대 아닙니다. 아, 기사 보니까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살루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아주 작정하고 폭격했더라고요. 거기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이런 직결된 곳이라면서요. 영토 내 시설 하나 망가진 수준이 아닌가 봐요. 네, 사우스파르스가 단순한 가스전이 아니라요. 이란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막 70%를 담당하는 완전 절대적인 심장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너지 7할을 생산하는 펌프가 통째로 타격을 입은 거죠. 와, 70%요? 그럼 뭐 이란 입장에선 눈이 뒤집힐만 하네요. 이란이 직접 타격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카타르 가스시설 밀집 지역이거든요. 잠깐만요, 기자님. 아니, 이란이 반격하는 건 알겠는데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토가 아니고 하필 카타르인가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게 이란에 아주 무섭고 치밀한 계산이 깔린 타격인 겁니다. 카타르가 그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공급량의 무려 20%를 단독으로 쥐고 있는 핵심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을 직접 때리는 대신에 아,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을 그냥 끊어버리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글로벌 인질극을 벌인 셈이죠. 전 세계 LNG의 5분의 1이 쏟아져 나오는 밸브의 불길이 치솟으면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전 세계 공장들이 다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걸 영리하게 노린 겁니다. 진짜 동네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을 때리는 대신에 온 동네에 물 공급하는 수도관 메인 밸브를 그냥 폭파시켜버린 격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막 전 세계를 휩쓸 통제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무고한 나라 치면 사우스파르스 전체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맞붙는 상황이죠. 이게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 경제 마비가 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휴, 진짜 살벌하네요. 이런 물리적 위협이 가시화되니까 자본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기사 보니까 런던 선불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이 배럴당 111달러 뚫고 52주 최고치 찍었더라고요. 네, WTI도 가볍게 100달러 넘겼고요. 근데 기자님, 사실 우리 경제에 날아든 진짜 치명타는 유가 그 자체보다도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년 만에 1,501원으로 마감했다는 게 진짜 무서운 팩트거든요. 1,501원이요. 와, 환율이 1,300원대, 1,400원대일 때도 수출입 기업들은 비상경영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가 폭등에 1,500원 악재까지 겹쳤다. 이거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와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름 한 방울 사오는데 드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돈을 비싸게 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돈을 싸들고 가도 우리 산업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를 제때 구할 수가 없는 아주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동발 충격파가 태평양 건너서 국내 산업 현장 밥줄을 물리적으로 끊고 있는 거죠. 기사 보니까 국내 정유사들 비축 원유가 당장 4월부터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산업 전반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나프타 공급 증발이라던데. 네, 경제기사에서 나프타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필수 부산물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일반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원유나 휘발유는 매일 보니까 알겠는데 나프타는 좀 생소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비축량이 당장 4월에 소진된다고 하면 우리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타격이 오는 건가요? 독자님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마시고 계신 생수의 플라스틱 병이나 택배 상자 감싸는 비닐 테이프,
심지어 입고 계신 합성섬유 옷, 자동차 플라스틱 내장재 이런 게 다 아, 우리가 만지는 석유화학 제품 뼈대가 다 나프타하군요. 네네 맞아요. 빵집에서 밀가루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만들듯이 나프타 끊기면 대한민국의 그 거대한 제조업 공장 벨트가 그냥 도미노처럼 멈춰서게 됩니다. 게다가 반도체 공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헬륨 공급난 우려도 실렸더라고요. 반도체는 미세 공정이 생명인데 헬륨 없으면 칩 생산 자체가 아예 올스톱되는 구조잖아요. 진짜 제조업 전체가 셧다운될 위기네요. 산업연구원 분석을 보면 이 위기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수치로 딱 드러납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막 150달러에서 180달러 선까지 치솟으면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 비용이 무려 11.8%나 폭등하게 되거든요. 11.8%요? 와, 보통 중소제조업체들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겨우 되잖아요. 그럼 11% 원가 상승은 그냥 물건 팔수록 손해보다가 결국 흑자보도로 직행하는 재앙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사에서 제가 가장 놀란 대목이 정부가 소부장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긴급수급 안정화 조치 발동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어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세부 내용 보니까 국무회의 의결 떨어지면 정부가 나프타 같은 품목에 대해서 민간 기업 생산 계획을 직접 바꾸고 누구한테 먼저 공급할지 정하고 심지어 운송이랑 양도까지 다이렉트로 지시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솔직히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민간 기업을 이렇게까지 통제한다는 건 너무 심각한 경계전시 상황 아닌가요? 평상시라면 기자님 말씀대로 시장 가격 결정 기능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과잉 개입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관계자도 이걸 일종의 긴급 명령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아, 옛날 그 오일 쇼크 때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로 시장 붕괴 겨우 막았던 약간 그런 맥락이군요. 네, 만약에 지금 그냥 가격 논리에만 모든 걸 맡겨두잖아요. 그러면 자본력 빵빵한 대기업들만 원자재를 싹쓸이하게 됩니다. 그럼 당장 국민 생명이랑 직결된 의료용 수액팩 만드는 중소기업이나 식음료 포장재 공장들은 연쇄 도산하고 국가 필수 인프라가 그냥 마비돼 버리겠네요. 자, 그럼 이 빡빡한 흐름을 다음 단계로 한번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죠. 중동발 에너지 쇼크로 막 제조 원가가 치솟고 정부가 강제로 통제해서 간신히 물건을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 귀한 물건들을 독자님들 문 앞까지 실어 나르는 물류 현장, 배송 현장에서는 또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산업뼈대가 흔들리는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도 물류 최전선인 새벽 배송 현장에서는 그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죠. 3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휴게 시간 빼고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기사 보니까 합의 과정 진통이 상당하더라고요. 노동 강도 낮추려고 민주노총은 막 46시간 고집하고 반대로 한국노총은 수입 줄어들면 안 되니까 최소 50시간은 보장해라 이렇게 맞섰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48시간이라는 절충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 휴일 보장 방식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원래 노동계에서는 주 4일 근무하고 2일 연속 쉬는 방안을 엄청 밀었잖아요. 근데 최종 합의안 보니까 쿠팡이나 컬리 같은 기업들 의견이 반영돼서 주 5일 연속 근무 후 2일 휴식으로 타결됐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4일만 일하는 게 훨씬 매력적일 텐데 왜 5일제로 타협을 한 걸까요?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요. 물류 현장의 연속성이랑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 선택권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주 4일제가 획기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신선식품이 주를 이루는 새벽 배송 특성상 업무 흐름이 막 4일 단위로 자주 끊겨버리면 배송 효율이 급감하거든요. 아, 기업 입장에서는 신선도 유지 비용이 막 천문학적으로 깨지겠네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 4일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나요? 한국노총 관계자 설명을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4일 근무 후 2일 휴식을 기계적으로 강제해버리면 근로자 스케줄이 완전히 고정돼 버립니다. 정작 본인이 무슨 경조사나 개인 사정 때문에 특정 요일에 꼭 쉬고 싶어도 무조건 그 로테이션 스케줄에 끌려다녀야 하는 맹점이 생기는 거죠. 아, 약간 유연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오히려 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되 온전하게 이틀 휴식을 받는 방식이 물류 흐름도 안 끊어먹으면서 근로자들한테 훨씬 유연한 스케줄 선택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용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구호 대신에 진짜 현장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정교한 타협점을 찾은 거네요. 근데 기자님,
근로시간이 이렇게 48시간으로 묶이고 화물 운송업자한테까지 확대 적용되면 기업들은 기존 물량 소화하려면 인력을 훨씬 더 많이 뽑아야 하잖아요? 그럼 인건비 폭등할 텐데 이 엄청난 청구서 종착지는 어딥니까? 아주 뼈아픈 수순이죠. 합의문 자체에 그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택배기사 수입 감소분 채워주고 추가 사회보험료 지원하려면 결국 택배비 인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중동 사태 때문에 물건 만드는 제조 원가가 뛰었는데 이제는 그 물건 배달하는 물류비까지 오르는 거군요. 경제 모든 단계에서 비용 상승 압박이 독자님들 지갑을 향해서 아주 매섭게 돌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우리 경제는 완벽한 전시 상태입니다. 에너지는 무기화됐고 환율은 1,500원 뚫렸고 제조 원가랑 물류비는 폭등 확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센 폭풍우 한가운데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코스피 5천이라는 고점을 뚫어냈다는 엄청난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 비밀을 풀 열쇠가 서울경제신문 마지막 대담 기사에 있죠. 네, 그 일하는 국회 프로잼블리 기획 시리즈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대담 내용이요. 사실 기사 꼼꼼히 보면서 참 낯설다 느꼈거든요. 보통 정치권 인터뷰면 서로 막 비판하고 날 세우기 바쁜데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코스피 5천 핵심 동력을 밸류업 정책으로 꼽으면서 서로 칭찬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죠.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가 닦아놓은 일본 밸류업 정책 분석 기반을 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넘겨받아서 정책의 80에서 90% 가까이 계승했다는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기자님, 전임 정부 정책을 이어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글로벌 자본을 막 끌어들여서 코스피 5천을 만든 강력한 무기가 된 건가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심리를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투자 결정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란 미사일이나 물가 상승보다도 바로 시스템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과거 한국 증시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원인이 뭡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이름표가 바뀌고 룰이 막 180도 뒤집힐지 모른다는 그 정치적 리스크였잖아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5년 뒤에 정권 바뀌면 기업들한테 이익 환원하라는 룰이 갑자기 세금 폭탄으로 바뀔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니까 지갑을 닫아버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번 밸류업 정책은 달랐죠. 주주 환원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자는 시장 선진화 룰이 정권 교체라는 그 거대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된 겁니다. 박수민 의원이 짚었듯이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 일관성이라는 걸 여야가 행동으로 증명해낸 거죠. 대담 후반부 보니까 현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시절 주식 투자했던 경험이 자본시장 생리를 좀 실용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국회가 이제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서 전문성 바탕으로 시장이 진짜 원하는 룰을 만드는 이른바 프로셈블리로 전환했다는 거에 두 의원이 깊이 공감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시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진짜 이유입니다. 외부에서는 막 가스관 터지고 환율 치솟는 악재가 쏟아지는데 대한민국 내부 시스템은 정파를 초월한 합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예측 가능하게 움직였거든요. 결국 전문성으로 무장한 프로셈블리가 만들어낸 정책적 일관성이야말로 글로벌 자본이 폭풍우 피해서 숨어들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매력적인 방패막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 경이롭죠. 그렇다면 과연 독자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서는 지금 외부의 거대한 폭풍과 내부의 시스템적 안정 중에서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중동 에너지 갈등부터 국내 공급망 비상, 새벽 배송 근로시간 개편,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끈 밸류업 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